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8위 공개합니다.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2005년 8월 브라질 동북부 포르탈레자시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 5,600만 헤알, 당시 한화로 자그마치 약 620억 원이나 되는 35톤 상당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아니 620억 원이 현금이면 네.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거는 이걸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야, 35톤이면 덤프트럭 7대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금고 바닥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헐.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 기다란 터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80m가량 이어진 터널길 끝에는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은 3개월 전에 누군가 임대한 것으로요. 즉 범인들은 3개월 전부터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 매일 아주 조금씩 주택에서부터 은행 금고까지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겁니다. 주변의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못 느끼게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주택에서 엄청난 흙이 나오잖아. 흙 나오죠. 어떻게 또 처리한 거야? 이것도. 아 그러네. 자, 범인들은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천연 잔디 판매 매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잔디 매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다. 자, 그리고 마침내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 범인들. 이제 남은 것은 두께 1.1m의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CCTV 같은 거 없었대? 그리고 하필 이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 금고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서요. 범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길 위에서 건물 보고 찾아가는 건 쉽지만 아하. 땅을 파고 그 금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거기서 금고를 뚫는다는 건 이거는 내부 도면을 갖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이다.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차량에 약 4억 원의 현금을 싣고 도주하려는 범인 2명을 체포했고요. 한 달 뒤에는 지하 터널 뚫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5명의 범인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회수. 이렇게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들은 그야말로 은행 강도계의 드림팀이었는데요. 사건의 배후에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이 있었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만 무려 5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용의자 중에는 이 은행의 기밀 정보를 넘긴 전 경비요원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과 네. 사라진 돈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약 2천만 헤알, 당시 한화로 약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헐. 근데 나머지 약 54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브라질 경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6일 공개입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지켰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 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1일을 공개합니다.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는 무슨 일이?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아, 살인을 증인을 한 없애려고?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아니야?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8일을 공개합니다. 그만큼 코끼리는 누가 죽였을까?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던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된 별장 살인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구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4위 공개합니다. 토필드 정화조 변사체 사건.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 준의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혼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양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쌤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